코딩할 때 듣는 조교의 토크 라디오 헬로월드. 반갑습니다. 셀닥 조교입니다. 닭집입니다. 저희가 오늘 같은 날 촬영을 해가지고 옷이 이렇게 똑같아요. 뭐 다음 주에 연차를 내셔가지고. 근데 그래서 뭐 저로서는 다행이에요. 왜냐면 최근에 뉴스가 좀 많아. 그래서 오늘도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우리 정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교가 전하는 화면 밖 이야기, 조교의 IT 뉴스. 자, 작년에 얘기를 했던 게 반도체 공급난이에요. 그쵸? 작년이네요. 그쵸. 작년에 네. 막 얘기를 했던 이 뉴스가 작년에 굉장히 핫했어요. 왜냐면 막 난리 났었거든. 그때 막 공급이 늦어져가지고 막 어쩐다 저쩐다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간단해요. 공급망이 굉장히 망이 막 이렇게 활성화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한쪽으로 다 모였다가 다시 이렇게 다 나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루트도 여기를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이 여기가 뭐냐? 공장이에요. 그게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거든요. 그 공장을 통과를 해야 돼요. 다른 공장들 포함해서. 이제 왜 그러냐면 중국에 그걸 우리가 사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것도 더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더 막 정치적인 건 얘기를 안 할 건데, 아무튼 공급망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그러면은 모든 반도체가 다 문제일 거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를 오늘 사실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모든 반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래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진짜 생활에 꼭 필요한 반도체들 있죠. 예를 들면 CPU. CPU는 우리가 컴퓨터에만 쓰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도 다 정보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는 안 늦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GPU도 그렇죠. 흔히 우리가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처리 장치 역시 안 늦어져요. 그런 커다란 반도체는 안 늦어져요. 뭐가 늦어지냐? 저가형 반도체 있죠. 어떤 무슨 통신칩이라든가 그런 어떤 저가형 반도체가 안 늦어져요. 왜냐? 공장 입장에서 걔네를 만들고 있을 거냐고. 그치. 굳이 만들 거면 돈 되는 고가형 반도체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 모든 산업들 중에 아마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건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커다란 타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공급난이 아직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요즘 막 아반떼에서도 1년 뒤에 나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신규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된대요. 거의 막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신차에 가까운 중고는 신차보다 가격이 높은 현상이. 지금 가격이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그쵸. 그러니까 평균도 사실 이런 거고 실제로 좀 괜찮은 차들은 막 거의 1000대도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차에 가까운 중고는. 저도 원래는 이제 레이 살려고 중고차 계속 알아보고 있긴 한데 레이 신차 비슷한 가격이 한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 언저리 있었거든요. 1000에서 1200 사이로. 근데 요즘은 1200 밑으로는 거의 힘들어요. 그리고 원래 800만 원짜리 뭐 15년씩 레이를 산다고 쳤으면은 지금은 거의 한 900에서 1000 줘야 되고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카메라에도 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출시를 안 했어. 새로운 모델들을 캐논이나 소니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 찍고 있는 저 카메라가 40만 원이나 올랐어요. 카메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럼 반도체 공급난이. 자동차는 제일 심하겠죠 뭐. 왜냐면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전장 반도체라고 우리가 흔히 전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동차 전자장비를 말하는데 전장 반도체가 저가형이 많고 거기 설계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다들 크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고 우리가 흔히 D램은 여러분들 그렇게 전혀 없어. D램은 애초에 공장을 각각 따로 갖고 있고 D램 같은 그런 거는 워낙 산업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애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엄청난 산업의 어떤 고가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이런 자잘자잘한 회사들이 모여있는 자동차 전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런 저가형 흔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작은 어떤 보드 같은 거 그쵸.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 그런 보드가 원래 한 4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뭐 한 20만 원, 30만 원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심하네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죠. 왜냐면 그때 당시 종장을 짓기 시작해도 설비를 시작해도 지금도 아직 안 지어질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지속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공급난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 어떤 IT 뉴스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서 다른 뉴스가 다음에 또 뜰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AR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ARM이 뭐 만드는 회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텔이라든가 AMD라는 그런 어떤 커다란 CPU 있죠. 커다란 데스크탑이 들어가는 그런 CPU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CPU가 사용하는 아키텍처를 만드는 회사예요. ARM이. 무슨 얘기냐면 ARM 거를 라이센스를 사와서 ARM에다가 추가로 자기 걸 해가지고 CPU로 팔고 그래서 AR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ARM 그쵸 ARM이라는 그게 그러니까 사실상 그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뭐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에 거의 굉장한 선두주자로 있고 본래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그 펀드가 펀드가 아무튼 거기 소프트뱅크 펀드에서 40조였나? 40조를 주고 ARM을 인수했었나? 그랬을 거야. 하고 지금 팔 때 얼마에 팔 거냐? 그거를 누가 사간다 그랬었어 옛날에. 누가 사간다 그랬던 줄 알아요? 엔비디아가 산다. 엔비디아가 그럴만하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엔비디아가 원래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굉장한 선두를 갖고 있었는데 또 엄청난 비메모리 반도체를 산다는 것은 굉장히 회사가 어마어마해질 걸로 봤는데 문제는 뭐였냐? 각국 정부에서 그쵸. 이거 독점이다. 그렇겠죠. 이거 평행한 경쟁자를 사는 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막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계약금 뭐 위자료 뭐 어떻게 하고 뭐 해가지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몰라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래서 원래는 인수가 결정이 됐었어. 인수 가격 80조. 와, 2배. 개이득이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을 한 거죠. 펀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일본의 그 유명한 선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계약금만 이렇게 되고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가 가져갈 거냐. 여러 가지 다시 후보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역시나 그 여러 세계의 어떤 반도체 선두주자들 중에 다 나올 거 아니야 후보들은. 그쵸.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살 건가? 진짠가? 그래서 아닐 가능성이 왜 크냐? 삼성전자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제 인수합병을 했던 그 어떤 매수의 가격 순위를 보면 제일 높은 그 인수합병 이벤트가 삼성전자에 있어요.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는데 얼마를 썼냐? 그 당시인지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9조를 썼어요. 그 하만 인수할 때. 그러니까 10조짜리 인수를 낸 거야. 최근에 2위인가 그게 1위인가로 바뀌었던 게 또 하나 있었죠. SK 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부문 인수. 그것도 거의 10조짜리. 그러니까 둘 다 10조짜리 딱 두 개 있고 나머지는 다 1조거나 1조 미만. 그 두 개만 딱 그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ARM 얼마라고요? 80조예요. 그걸 삼성전자가 사겠냐고. 그러니까 살 수도 있어. 살 수도 있어. 우리는 독점 안 걸릴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많이 없으니까. 살 능력도 있긴 해. 있어요. 우리 돈 잘 벌잖아요. 걔네 제가 볼 때 갖고 있는 돈이 몇백 조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만 들고 있는 돈이. 근데 사면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되겠냐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ARM 이제 영국 회사인데 일본 소유가 됐었는데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로 넘어갈까 하다 미국인가? 엔비디아 미국 아니에요? 그쵸? 예. 미국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넘어갈까 대만인가? 미국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엔비디아로 넘어갈까 하다가 지금 한국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저는 기원해요.
5만 원은 좀 오바잖아요. 5만 원 심해. 이게 코로나 전 가격인데 지금.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개미들 얼른 사세요. 이제- 얼른 올려줘요. 공매도하게. 그래서 오늘의 IT 뉴스는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사실 IT 뉴스가 많은데 사실 재밌는 거를 가져오는 게. 그쵸. 근데 사실 저번에 했던 것도 그렇고 저는 진짜 재밌는 거 막 재밌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할 게 있어요. IT 뉴스는 여기까지 그만하고 얘기를 해볼 만한 게 있어요.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좀 어두운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최근에 아주 이례적인 경기 침체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느끼시나요? 근데 이게 명칭이 아직 안 정해져 있잖아요. 이 경기 침체 현상에 대해서. 명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MF처럼 뭔가 네. 명칭이 정해지는 순간 사람들이 전 그거 체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뇌리에 박힐 정도로 체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 네이밍이 부족하다? 네이밍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걸 좀 깨줄게요. 우리는 여러분들 임금 근로자죠. 그러니까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전혀 타격이 없다고 보면 돼요. 모두가 다 타격에서 벗어났고 진짜 힘든 분들은 여러분들 다 자영업하고 있는 분들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지금 정말 힘든 시기고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80년 만에 오는 경기 침체. 80년 전에 뭐 있었는 줄 알아요? 1930년 대공황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구의 역사상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커져서 그러니까 수요는 줄고 공급이 커져가지고 그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것 때문에 막 경기 침체가 오는 그때가 거의 80년, 90년 만에 처음 오고 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문제는 그러니까 원인은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뭐 제가 원인을 잘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원인 이따가 얘기할 건데 4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도 같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데 문제는 경기 침체가 오면 여러분들 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 봐봐, 공급이 올라. 그리고 수요는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내가 팔고 싶어. 근데 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격을 낮춘다고. 물가가 떨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 어때? 개올라. 물가 개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좀 꺾였어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진짜 너무 올랐어.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인데 오히려 물가는 오르는 진짜 최악의 상황인 거야. 그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오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40년 전에 뭐가 있었냐? 1980년, 1990년 뭐가 있었냐면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경제 이벤트들 있죠. 그게 한꺼번에 오고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왜냐면 나는 임금 근로자, 저는 그냥 임금 따박따박 받으면 끝이에요. 나는 뭐가 없어.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금만큼 힘든 시기가 인생 내내 처음일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지금만큼 힘든 시기는. 아마 제 생각에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런 침체가 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월드뱅크 총재라든가 뭐 미국 연준 의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계속 예고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떨어질 걸 준비해야겠다 이런 막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저도 이제 자료를 보고 이런 거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뭐 제가 무슨 경제 분석가 되는 건 무슨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 통계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최근에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 코스피나 나스닥이라든가 S&P 뭐 다우 같은 거 보잖아요. 난리가 났죠. 나락이에요, 나락.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저는 3,000선 붕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떨어질 일이 없었어요. 맞아요. 지금 제가 어제까지 2,300 얼마 더, 그러니까 2,400선도 붕괴가 된 거죠. 2,500은 진짜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절대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오히려 길 줄 알았어요. 옆으로 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코인 얘기했잖아요. 1,700원에 사는데 320원이 됐어요. 이것도 사실 이따가 얘기할 건데
전 세계 거의 모든 자산이 다 같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 아까 물가 상승이라고 했는데 그 물가 상승은 이제 소비자가 생각하면 물가자 쓰고 지금은 이제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먼저 얘기를 해야 됐을 건 그래서 각국의 정부가 어떤 지금 대처를 했냐? 금리를 엄청 올리고 있어요. 아, 저희 나라도 0.25%씩, 그러니까 그 25bp씩 조금씩 계속 올리고 지금 계속 오르고 계속 올리고 있고 아마 다음에도 올릴 것 같아요. 또 올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는 아마 계속 올릴 것 같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미국이 사실 이것도 엄청난 뉴스인데 사실 알지 모르겠어요.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 이례적으로 빅스텝이라고 미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미 연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인 그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의 의장,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처럼 연준 의장이 그 뭐 FOMC 회의 그렇게 취한 거에서 50bp를 올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두 번의 스텝을 한꺼번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몇 번 없었거든요. 이 역사에 이게 몇 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없었나?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이번에 지금 당장 며칠 전, 몇 주 전에 75bp를 올렸어. 오호.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빅 스텝 안 된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말이 되냐?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75bp는 제가 알기로 없었어. 아, 이례적인 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야.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하면 경기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물가를 신경 쓰는, 그러니까 물가를 통제하는 기관이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걸 올리는 건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야. 금리는 여러분들 경기가 좋을 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활성화될까봐 올리는 거라고. 좀 이쪽으로 은행 쪽으로 돈을 끌어들이는 거야. 대출 받지 말고 예금 많이 하라고 끌어들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장과 은행이 있으면 은행이 시장에서 돈을 끌어들이는 게 금리 인상이라고요.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 뭘 신경 쓴 거야? 경기를 신경 쓴 게 아니고 온전히 물가만 신경 쓴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올리니까 어떻게 돼? 난리 났죠. 지금 주가고 뭐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뭐는 올라야 돼? 금이나 채권은 올라야 되죠. 그쵸. 심지어 채권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진짜 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모든 물가 가치, 그러니까 물질 가치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가 없어.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올려야 돼. 지금 물가가 지금 난리 났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데 물가가 이러면 어떡해? 난리 났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다.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전 세계 이제 GDP가 다 같이 감소. 그러니까 이건 GDP는 약간 오히려 우리가 물가보다는 경기에 좀 더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뭐 이런 게 사실 국내 어떤 국가의 경기 성장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될 것이냐, 뭐 성장할 것이냐, 그거에 더 어떤 지표로 많이들 쓰죠. GDP가 그걸 많이 쓰는데 아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아니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딱 알 거야. 떨어지고 있구나.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다들 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괜찮은 데가 있어, GDP가. 이것도 저도 다른 데서 들어서 아는 건데 전쟁 중이잖아요. 유가는 올라요. 그래서 이제 산유국들이 조금 GDP는 오르고 있다고. 좀 짜증나긴 한데 아무튼 열받긴 하네. 이제 미국도 산유국이라 해야 되나? 엄청난 산유국인데 미국은 아니에요. 안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예? 안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맞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엄청난 산유국인데 이제 사실 미국은 기름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다른 거에서 이미 개이득이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미국은 사실 엄청난 산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름이 아니고 가스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아무튼 그거는 됐고 그러니까 지표만 그냥 그래프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그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고. 이거의 원인으로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정도, 한 세 가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뭐랄까 기름값이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이제 그 전에 어떤 오일 쇼크처럼 공급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재료 원자재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온 다음에는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팬데믹이 거의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고 있는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제발. 그런데 아직은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두 개가 엄청난 악재가 같이 겹치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두 개를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했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돈을 좀 풀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걸 예상을 해서 돈을 좀 많이 풀어서 일부러 경기를 좀 돌려놨던 거지. 근데 그래서 어떻게 돼? 경기가 그나마 좀 괜찮았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사실 그쵸. 그렇게까지 올해만 보면 그렇게까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경기가 무조건 경기는 인위적이었고 그거를 돌리느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죠. 긴축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물가는 그대로 계속 오르고 경기는 내려가고 이런 안 좋은 아주 악재가 그냥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긴축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건데 이런 한 3개 정도의 상황이 좀 겹쳤다고 그런 원인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좀 겹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물가부터 잡으려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부터 잡으려고 중앙은행이 지금 인상을 금리 인상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물가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사실 좀 내려가긴 했는데 주춤하긴 했잖아요. 근데 최저임금 올린다는 말 계속 들리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쵸.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사실 계속 오를 거고 이제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요새 부동산도 좀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주가, 뭐 채권이라든가 여러 자산군들 있죠. 자산 가치가 다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이제 놀라운 건 그 반대로 돼. 그러니까 먹을 거, 살 거, 입을 거는 이제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오르면은 좋을 것 같은데 맞아. 반대죠. 이건 떨어지고 이제 오히려 소비자 우리가 흔히 소비재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아마 원재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경제를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 전에 하나가 무너지면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다 같이 무너지는 추세고 그런 어떤 코인의 무너짐 때문에 거래소들이 몇몇 군데에는 뱅크런이 막 발생하고 그러니까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럴 위험에 있다. 제가 지금 NFT 오픈 카톡방에 몇 개 들어가 있는데 분위기가 아주 살벌합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위기가 안 좋고 전쟁 전까지만 해도 다들 화기애애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했는데 요즘은 그 로드맵을 보고도 다들 말이 많은 상황이라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반영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코인도 근데 제가 봤더니 코인 막 떨어지는 그게 무슨 한 70% 80%씩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걔네가 하한선을 알람을 띄워놨었나 봐요. 그래서 몇 퍼센트 떨어지면 5%, 10%, 15% 이렇게 20% 이렇게 5%마다 알람이 와요. 예. 걔가 5분 만에 알람 4개를 받았어. 그래서 그 고민하는 찰나에 이미 거의 다 잃었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변동이 좀 심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니요? 지금 그쵸. 진짜 옛날에 그때 BTS 하이브 주가도 좀 난리 났어요. BTS가 지금 잠깐 잠정적인 잠시 중단을 선언하면서 난리 났는데 아무튼 모든 주가가 지금 다 난리 났어. 여러분만은 그런 게 아니고 다 난리가 났는데 환불이 안 되냐. 이제 지금 대박 세일 중에 그때 알아요? 사람들이 하이브 주식 뭔지도 모르고 막 맞아. 팬들이 샀다가 환불 안 되나요? 뭐 이러면서. 진짜 무지의 끝이죠 사실상.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환불이 돼요. 지금 시가로 됩니다. 지금 시가로 파시면 되고요. 아무튼 대박 세일 중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한 80% 세일 중이잖아요. 네.
100% 세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4만 전자 간다. 4만 전자 갈만하죠. 그래서 애들이랑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삼성전자 7만 원 되면 나 진짜 산다. 야, 나 6만 원 되면 진짜 사. 아, 5만 원이면 나 진짜 너 옆에 살게.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5만 원이 왔어요. 4만 원 또 올 거다. 4만 원대 진짜 여기서 사겠습니다. 4만 원, 4만 원대. 아, 4만 원 될만하죠. 될만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대박 세일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떨어진 만약에 이제 이거를 큰일 났다 묶여가지고 물려가지고 큰일 났다 하는 분들은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알아서 해야겠죠.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오히려 행복한 고민을 할 때야. 언제 사야 되지? 언제 살까? 이 바게 세일을 세일 중이야. 역사적으로 대대급으로 지금 세일 중이기 때문에 코스피 뭐 나스닥 할 거 없이 그냥 다 세일 중이야. 옛날에 그 넷플릭스 70% 빠져 지금 아직도 그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세일 중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언제 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좀 자랑 아닌 자랑인데요. 물린 게 몇 개 없어서요. 저는 지금 그거를 언제 엄청난 물타기를 들어갈지 언제 그 포지션을 확 바꿔버릴지를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아마 제 생각인데 올해 말이나 내년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아마 물린 분들한테는 진짜 지옥 가도 갔겠죠, 그 시간들이. 근데 아무튼 언제까지 갈지, 이 침체가 언제까지 가고 이 경기 상황이 이런 안 좋은 경기 상황을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살지 이런 어떤 고민을 같이 하면서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 막 하기도 좀 그러니까 대충 상황만 좀 그렇고 저의 예상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따라오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걷기 때문에. 다들 투자는 자기가 하는 거죠.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마지막 코너가 있어요. 하나. 개발건대 정규 코너가 하나. 더 할 말 없죠? 이 경기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개발건대 녹음해도 되나요? 뭘 녹음해요? 개발건대 녹음? 이거 오프닝 멘트 제가 해도 되나요? 네. 멘트. 새로움을 주려고. 갑자기? 네. 네. 뭐였죠 멘트가? 이건 그대로 본인 아예 새로 한다는 게 아니고 훈수와 조언 사이 개발꼰대.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요. 그래서 그 대학교 연구실에 대해서 학부생이 대학교 연구실에 들어가는 게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인턴이라는 과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연구실 생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 대학원을 요즘 가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예. 좀 솔직히 한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이 다 대학원에 가기 전에 랩실 인턴이라는 걸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대학원에 가기 전에 한 번의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약간 원래부터 물어보고 싶었어요. 대학원이 아니라 그냥 기업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공기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랩실 인턴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인턴이 뭔지를 모르겠어. 연구실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 그냥 연구를 하는 거지. 인턴을 자꾸 인턴이죠? 그 뭐 랩실 인턴이니까 대충 그 학사 연구생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학부연구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학부 연구생. 네, 학부연구생은 네. 진짜 그 연구원이에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인턴은 완전 다른 거지. 비슷할걸요? 말만 그렇게 된 걸걸? 근데 저도 이게 학교마다 어떤 용어가 다를 수도 있고 뭐 학교마다 어떤 그런 인원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그 과정이 있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쵸. 아니, 왜냐면 이게 굉장히 다르니까. 학부 연구생과 그쵸. 랩실 인턴이.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인턴은 그러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조금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전반적으로 그냥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네. 일단 처음에 이제 방금 질문하셨던 거부터 이제 대답을 하면은 도움이 될 거냐. 그러니까 연구실 인턴이든 연구실 학부 연구생 생활이든 도움이 될 거냐.
그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구실이 사실 여러분들 중소기업이야. 아, 조쏘다. 그러니까 그 인식은 중소기업보다 훨씬 좋은데 상황이라든가 환경은 어떤 기자재라든가 뭐 집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훨씬 안 갖춰져 있어요. 몇 명 없고, 그러니까 좀 잘 돌아가는 기업도 있겠지. 잘 돌아가는 연구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커다란 대학교에 이제 예를 들면 카이스트라든가 뭐 서울대학교 뭐 아니면 흔히 연세대, 고려대 그런 데도 유명한 연구실은 조금 커다란 그런 대기업들이 있을 텐데 대기업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견까지도 못 가요. 무조건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절대 그렇게 커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제 왜 중소기업이냐? 결국에는 거기도 기업에 있는 프로젝트를 따와서 그 일을 하거든요. 가서 거기서 뭔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물론 공부도 하겠죠. 공부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기업에 들어가서도 공부는 해요. 가서 스터디하고 다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업이 많이 없겠지만 그 정도의 내가 그냥 어떤 기업 인턴을 가도 되냐? 당연히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무조건 도움이 되고 사실은 저는 대기업 인턴보다 이 연구실 인턴이라든가 연구실의 학부 연구생 생활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미래를 계속 같이 할 게 아닌 것도 그쵸. 그렇고 그리고 아주 로우 레벨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여러 가지를 다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이어진다면 계속 이어진다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인턴이 꼭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냥 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기간 동안 그 얼마나 빡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당연히 빡센 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 달이든 아니면 6개월이든 그 기간 동안은 딱 없는 셈 치고 뭐 연애도 못하고 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는 가정을 하고 온전히 군대 간다는 생각으로? 군대보다는 훨씬 좋아요. 군대 여러분들 군대랑은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군대급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랄까 왜냐면 여러분들 제 생각인데 감옥보다 군대가 더 힘들어. 군대랑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적어도 놀지는 못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놀지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간을 똑 떼어서 내 인생에 딱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만큼 시간을 딱 없애버리겠다 그 생각을 하고 무조건 기회가 있으면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학부연구생 인턴이 아니었어요. 인턴이 아니었고 저는 학부연구생이었기 때문에 학부연구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거의 프로젝트 하나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그 6개월 기간을 두고 내가 내 아이디어를 쓰고 내 인력을 들여서 내 방향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 마지막에 있는 성과를 내 이름을 올리면서 성과를 내는 거라니까요. 논문도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논문 2개 있어요. 논문.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 좋다 이거죠. 본인이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아니 석사 졸업이 아니라 학사 졸업하면서 논문 2개 갖고 나오는 사람은 예. 없어요. 그렇긴 해요. 좋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이유가 그게 좀 많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스펙으로서 받는 영향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이거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분들도 별로 없는데 아는 분들도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분들은 너무 뭔데 그게. 맞아. 그러니까 그 레벨대에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체가 스펙으로서보다는 내가 그걸 하면서 실력이 키워지잖아요. 그 실력으로 입사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지금 뭐 인턴 저도 뭐 제가 다니는 기업에 인턴 생활 겪고 간 건데 그 인턴 때도 그 실력으로 사실 된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본인 자체가 근거네요. 그쵸. 이게 하나의 표본일 뿐이지만 엄청난 실력을 쌓아주는 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 부트캠프, 랩실 인턴 둘 다 너무 좋은데요. 둘 중 하나 하라면 둘 중 하나? 2학년이다. 뭐 해요? 2학년? 근데 2학년이면 부트캠프 하기 어려워요. 아 그래요? 왜냐면 부트캠프는 말 그대로 거의 대학 생활 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서 둘 다 하면 좋겠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학년별로 나눠봅시다. 1, 2학년이면 부트캠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 왜 그러냐? 처음 시작할 때 좀 젠틀하게 배울 수 있어. 연구실은 제가 생각한 연구실과 연구실 인턴은 네. 좀 뭐랄까
굴러가면서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개빨리 굴러가는 거야. 그런 느낌인데 그게 이제 안 구르면은 절대 안 되고 몸이 알아서 키워주는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제 젠틀하게 거의 차를 태워준다. 이 부트캠프는.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어쨌든 못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젠틀하게 강사가 강의도 해주고 뭐 이것까지 딱 데드라인 주면서 다 알려주고 다 보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훨씬 젠틀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첫 시작은 그렇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연구실 인턴보다 그냥 학부연구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들어가는 석사생으로 들어갈 때는 그때는 조금 더 현업에 가까워요. 굴러가는 거지. 훨씬 더 빨리 특히나 근데 그게 처음이면 처음일수록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면 한 2년 후에 봐요. 그러니까 내가 2년을 이미 겪었고 그 다음이면 그러면 이때는 굉장히 그 매너리즘이라든가 그런 게 빠져가지고 크게 성장 안 하고 그 머물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그 1, 2년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친단 말이죠. 3, 4학년 그때는 좀 최대한 저는 연구실 인턴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연구실 인턴보다 더 좋은 거는 진짜 학부 연구생으로서 있는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학부 연구생이나 대학원생의 입장으로 교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인턴이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더 빡세죠. 더 빡세고 더 힘들고 더 구르고 더 실력이 늘 거예요. 그런 느낌인데 이제 근데 이제 오히려 대학을 졸업을 했다. 그러고 취업 준비 중이다. 그럼 당연히 대학원이 그쵸 부트캠프를 대학원 인턴은 기회가 없을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부트캠프가 오히려 더 좋지. 왜냐면 풀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학원 인턴에서 뭘 하는 거 보니까 거긴 되게 자유스럽거든. 자유스럽지만 그러니까 자유스럽다는 게 내가 뭘 하는지 과정은 자유스러워. 그러나 결과는 자유스럽지 않아요. 결과는 분명히 뭔가 있어야 하는 거고 만약 결과가 자유스럽다? 잘못 들어간 거예요. 또는 엄청 좋은 데고 본인이 결과까지 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해봐 결과도 알아서 가져와 라고 하면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논문 한 편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그 수동적인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 1년이 걸려도 제대로 된 성과 하나 못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그렇지만 저는 어땠냐면 결과는 굉장히 빡빡했어요. 그러나 과정은 정말 꽤 자유스러웠어.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뭘 한다라는 걸 굉장히 잘 기를 수 있는 다 나눴죠. 네. 1, 2학년쯤에는 부트캠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학 연구실 생활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3, 4학년에는 부트캠프보다 연구실 생활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역시 부트캠프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끝나고 나면 부트캠프가 거의 필연적으로 부트캠프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거는 당연히 좋은 건데 연구실 인턴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뭐 굳이 제가 조금 그냥 긋자면 두부 자르듯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쵸. 다음을 넘어가 보면은 연구실을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어떤 교수님을 만나야 되고 나한테 맞는 연구실은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런 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 본인은 어떻게 찾았어요? 왜냐면은 저번에 이제 코린이 원 친구가 와서 맞아요. 본인이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말했죠. 본인은 어떻게 선택했는지. 저는 연구실을 이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른 학교 연구실을 막 알아보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제 생각에 그건 좀 힘들어요. 학부생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구실을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기술 관련을 뭘 한다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완전 학문일 수도 있는데 기술 관련하는 쪽이 높을 거고 그런 기술 관련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4년이 시간이 부족해요. 학부생으로서만 충분히 보내는 것도 4년이 부족한데 그거를 다른 학교의 그 어떤 이동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해서 하겠다? 쉽지 않아요. 그 교수님이 받아주기도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의 학교 안에서 골라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교수님을 따라간다. 그리고 본인 분야를 따라간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교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들 그 교수님의 이제 인간성이라든가 교육 방식이 좋다고 해서 그 분야도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좋아질 수 있지. 내가 그 분야를 좋아할 수 있는 건데 산업이 바뀌진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분야를 정했으면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요. 분야를 내가 다른 A 분야가 좋은데 교수님은 B 분야가 좋아서 B 분야를 가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순위가 본인의 분야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세부 전공, 교수님이 좋아서 한다? 그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비슷해야지. 그 분야가 좀 비슷해야 그렇게 하고 이 교수님 좋으니까 오케이 많이 배웠고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분야 선택하겠다. 오케이 선택권이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이미 분야가 나는 정해져 있거나 이미 선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수님 때문에 옮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기준은 그래서 내 분야에 그거를 고르는 건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이제 질문이 나올 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분야를 정한다거나 어떤 분야가 있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컨택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그게 있겠죠. 첫 번째 분야를 정하는 건요, 여러분들 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문제는 선택을 할 때 저는 넓게 보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모든 분야가 이 정도는 있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분야는 아니더라도 커다란 큼직큼직한 분야는 이거 있겠다. 그러고 나는 여기를 선택해야지가 돼야 되는 거지. 잘 모르는데 이쪽 분야 그냥 멋있어 보이는데 그냥 가야지. AI네 들어가야지. 약간 이런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좀 시야를 넓게 보고 그러니까 아예 다른 전공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공 선택을 했으면 그 안에서는 충분한 보기를 벌려놓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실행하라는 거죠. 그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분야를 말해줄 수는 없는데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라든가 전자 분야에서 조금 말을 해볼 거예요. 제가 컴퓨터 분야를 잘 모르긴 해요. 모르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 분야에서도 약간 블록체인 분야 관련 쪽이 조금 많은 것 같고 흔히 그냥 앱 개발이라든가 게임 개발 이런 어떤 완전 하이레벨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하이레벨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쪽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이런 게 있어요. 데이터 처리. 완전 뭐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든가 그 데이터 처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커다란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막 분류를 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데이터 처리에 좀 더 강화된 버전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AI죠. AI. 그쵸. AI는 여러분 데이터 처리랑 AI가 많이 달라요. 다른데 분야 자체는 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AI라는 게 기본적으로 엄청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흔히 완전 소프트웨어가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로봇 같은 것도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 학교에 따라 다 다를 거고 학부가 이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건 또 뭐가 있냐면 흔히 알고리즘, 시스템 아니면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분야가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다를 수도 있고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 하이 레벨이 아니고 로우 레벨한 걸 배우는 걸 시스템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서버라는 건 그런 시스템을 포함해서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그 프로토콜에서의 앱이 있으면 그 백엔드로서의 어떤 서버 개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버 개발은 조금 더 데이터 처리에 가까워요. 눈에 보이는 쪽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주고 막 이런 쪽이 가까우니까 알고리즘, 서버 개발 그리고 시스템이 조금 겹치는 그런 좀 알고리즘으로 좀 겹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흔히 여기에 또 겹치는 게 여기서 조금 선진적인 게 클라우드 같은 거예요. 클라우드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도 말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분야 같은 거 치면 아마 검색하면 많이 나올 것 같고 제가 예시 든 거를 근거로 좀 이렇게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전자 분야를 조금 얘기를 해주면 전자 분야는 아마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코딩 하러 오는 분들이니까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전자하는 소프트웨어 이거 다 괜찮아요. 아무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빠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선택을 하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도 뭐 설계 분야라든가 뭐 공정 분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어떤 반도체라기보다는 조금 더 반도체도 맞아요 비슷한데 조금 더 회로 설계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좀 아날로그 회로도 그렇고 디지털 회로도 그렇고 약간 회로 설계를 직접 하는 거 근데 이게 반도체 설계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서 좀 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흔히 무선통신, 유선통신, 통신 분야로 많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뭐 전기공학을 조금 많이 배우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도 약간 로봇공학처럼 어떤 그런 좀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좀 섞여 있는 그런 경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모르겠다 그냥 이 정도로 할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 분야를 한번 놔보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학부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이수 체계도라든가 뭐 로드맵을 이미 그려놓고 좀 트리 형태로 이렇게 뻗어놓은 거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찾아보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왜냐면 그 이수 체계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되게 많이 봤어.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막
막 이거 들을까 저거 들을까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맨날 자랑했어요. 제가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 계획을 너무 좋아했던 거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를 못한 건데 연구실 인턴도 인턴이지만 좀 그런 분들이 있죠. 좀 공기업이라든가 그런 그쵸. 거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좀 특히나 우리 공대생 입장에서는 기사 자격증이죠. 기사 자격증이라 하는 국가기술 자격 중에서 4년제를 나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기사 자격을 딸 수 있는, 그게 원래 관련 전공 그 관련 분야에 4년의 경력이 필요해요. 4년의 경력이 있어야 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기사 자격증을 따려면 필기 실기를 따고 나서야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나이트. 네, 뭐 아무튼 다른 기사겠지만 아무튼 기사인데 그 기사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컴퓨터 분야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정보 처리 기사가 좀 그 정통인 것 같고, 저희 그 전자과다 그러면은 뭐 전기 기사도 괜찮고 뭐 정보 처리 기사도 뭐 있을 거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기사 자격증을 딸 것인가 아니면 이런 어떤 인턴이라든가 뭔가 부트캠프 같은 그런 교육을 들을 것인가,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교육보다는 여기서는 제가 볼 때 경험이라고 하는 게 맞고 이거는 증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경험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걸 실력을 증명하는 것보다 경험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경험 자체가 증명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코딩 실력 같은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보 처리 기사 자격을 딴다. 그런 게 굉장히 좀 중복돼요. 왜냐면 애초에 기업은 들어갈 때 코딩 테스트를 봐요. 맞아. 그러니까 자격증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부트캠프 아니면 뭐 대학원생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학부 연구생이라든가 그런 인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자격을 증명하려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좀 흔히 뭘 하려는 쪽으로, 그러니까 뭘 어떤 남기는 쪽보다는 뭘 하려는 쪽으로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연구실을 어떻게 고를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교수별보다는 분야별로 일단 고르고, 그 안에서는 교수를 골라도 되죠. 고르고 그 분야를 먼저 고르기 전에 분야를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본인이 이제 소프트웨어인지 뭐 소프트웨어 컴공인지 아니면 그 전자 공학과인지 그런 거를 먼저 보고, 뭐 학부생의 어떤 이수 체계도를 참고해도 좋고, 아니면 본인 직접 하고 싶은 목표를 정해도 좋겠다. 네, 그 다음 그 방향을 연구실을 고르면 좋을 것 같다. 본인은 그 기간을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간이요? 뭐 학부 연구생이란 기간을. 제 인생을 다 바쳐도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아 진짜요? 그만큼 잘 보냈다. 엄청 잘 보냈습니다. 하긴 근데 네. 자격 갖고 나온 게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스펙 말고 실력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진짜. 혹시 그 플래처 교수급의 교수분을 만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능동적인 자세가 좀?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교수가 플래처 그거죠. 거기 뭐야? 위플래시. 드럼 그죠? 씨. 갑자기 정적이 흘러. 그러니까 교수님도 너무 잘 만났어요. 왜 네. 그러냐면 그 교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는 차치하고 그 실력이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두 분 다 굉장히 실력이 좋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잘 배웠고, 그리고 사실은 근데 그리고 이제 방금 이 같은 질문에서 아까 제가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어떻게 컨택을 할 것인지. 제일 먼저 컨택하는 건 여러분들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연락 수단이 몇 개가 있죠. 직접 찾아뵙는다. 이게 제일 아날로그적이고 제일 밀접한 수단인 거고, 조금 멀지만 다른 방법이 뭐냐 하면 전화를 거는 거죠. 전화를 거는 거. 그 다음이 이제 문자. 그 다음이 뭐 예를 들면 카톡이라든가 그런 게, 이거는 보통 안 알려주긴 교수님 주무세요? 카톡 같은 거, 그냥 문자라든가 카톡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 그 다음이 이메일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젠틀하고 기업에서도 무조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시스템은 사실은 고등학교, 거의 대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는데요. 맞아. 3, 4학년 때부터 이메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교수님이랑 컨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메일 보내는 거예요. 이메일 보내서 먼저 말씀드리고 언제 뭐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교수님이 이메일을 주겠죠. 언제 와라 또는 언제 전화를 달라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주 젠틀하고 제일 예의 바른 방법이에요. 이메일로 이메일 에티켓 잘 지켜가지고 컨택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서 면담을 해보는 거죠. 면담을 한 두어 번 해도 돼요. 두어 번 해서 많이 물어보는 거지. 그때 면담을 할 때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평가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돈 얘기도 꺼내고 여기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능한 선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돈 얘기도 좀 꺼내고 그리고 어떤 분야를 제가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한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건 그 다음에 평가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서로가 딱 맞아야 그렇게 가는 거니까 아무튼 처음에는 이메일로 컨택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메일 에티켓은 잘 지켜야겠죠? 그쵸. 왜냐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요즘 메일 에티켓이 많이 사라졌다고 안 돼요? 들었거든요. 막 뭐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왜 틀렸나요? 근데 진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카톡처럼 그쵸. 그 여러 개 보낸대요. 그 카톡도 여러 개 보내잖아요. 원래 그렇게 그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맞아요. 저도 아예 몰랐는데 교수님한테 맨 처음 메일 보낼 때 그냥 인터넷에 누가 써놓은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썼거든요. 괜찮네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이제 공대 입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공대생은 글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사실 근데 공대생은 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제목에 있죠. 제목에 모든 내용을 다 담으세요. 제목에 그러니까 짧아야지 당연히 압축해서 모든 내용을 담되 어떤 분야인 걸 대괄호에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2년 중간고사 뭐 문제 출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고사 뭐 어떤 과정 뭐 중간고사 그리고 여기서 무슨 요청 아니 무슨 뭐 문의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문제 뭐 할 수 있는 문의 이런 식으로 딱 담는 거예요. 그게 일단 첫 번째예요. 제목을 잘 정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처음에 사실 여러분들 인사를 안 해도 돼.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세요. 나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근데 그 밝히기 전에 사실 해야 되면 더 좋은 상황은 누가 받을 것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누구 수신, 누구누구 교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 내가 누군지 표현하고 그 다음 사실 아무렇게나 써요. 마지막에 고맙습니다만 쓰면 돼요. 아무튼 막 세 줄력 써요? 그쵸. 그러니까 방금 거 제가 여러분들 지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에 모든 내용을 담고 그리고 수신 발신을 명확히 표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 인사만 하면 안쪽 내용은 뭐 크게 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 쓰면 좋은 건데 이거는 원래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잘 쓰기 때문에 뭐 아무튼 막 유유 막 이런 거 안 쓰면 돼요. 왜냐면 그걸 진짜 쓰는 걸 제가 봤어요. 그쵸.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유유 안 되고 땀 점점점 안 됩니다.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구어체 쓰지 마세요. 그 점점점까지는 사실 괜찮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좀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남발을 이게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그게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네요. 안 된다고 해야 겨우 안 돼요. 조금 적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흔한 말로 호들갑 떨지 않으며 구어체 쓰지 말고 그렇네요. 정제된 문장으로 쓰면 됩니다. 그렇네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기업에서도 구어체로 이메일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뚜렷한 무언가를 정해두기가 좀 기업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문어체로 말한다고 생각을 완전 하고 있어야 그만큼의 약간 조금의 구어체가 조금씩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어체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습관을 그렇게 들여놔야 나중에 좀 편하게 쓰실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잠깐 이메일 에티켓 얘기를 해봤고요. 교수한테 컨택을 할 때 이메일로 보내야 하니까요. 그렇죠? 연구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연구실 생활을 알차게 보내는 법. 알차게 보낸다라. 방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힌트가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쵸? 사실상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요약한 거에 그쵸. 알차게 보내는 법이죠. 이제 제 생각에는 알차게 보내려면 첫 번째는 재밌어야겠죠. 본인이 그 생활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하는 게 내가 좋아하고 말고랑 관련이 있냐. 그냥 일하는 거는 돈 벌려고 일하는 거지. 이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일이라는 걸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일하는 건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필요해요. 좋아하는데도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알죠. 그러니까 이게를 확 받아들여야 돼.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도 싫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을 무조건 좋아해야 돼요. 싫어하는 걸 한다? 금방 포기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돈 벌기 위해 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버텼죠. 좋은 직장이면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옛날 사람들은 재밌다고 그 프로젝트 하는 거 재밌다고 막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하고 똑똑하고 민감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센서티브하게 받아들이고 그만하고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재밌고 본인이 좋고 본인이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가고 싶은 그 분야로 선택해서 가야지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을 잘해야 한다. 선택을 잘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 거죠. 시작을 잘해야 되는 거죠. 아마 편집자님은 지금 정말 공감할걸요? 이게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보통 그 좋아하는 일의 기준은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뭘 하고 있다? 그럼 본인이 굉장히 그 일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맞네요. 아, 괜찮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좋은 기준이에요. 시키지 않은데 막 코딩 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특이한 케이스고 전 적당히 그냥 신입할 때 영상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기준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게 편집자님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좋아하고 미래를 좋아했던 일이죠. 미래를 바라봤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을 했잖아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지쳤죠. 사실 좋아하는 일은 아니죠.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일이 아닌데 이제 그런 걸로 예를 들면 중소기업 같은 데 가가지고 힘들게 막 까이면서 한다. 요즘 막 코딩이 좋대요. 그럼 연구실 왜 가야겠네? AI 연구실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다? 그럼 이제 바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좋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연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운명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은 진짜 인생 살기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구실에 들어왔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고 힘들다. 그럼 진짜 힘들어요. 알차게 보내고 말고가 아니고 버티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만약에 선택을 잘했다. 그 다음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라는 거는 동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기업에 가서나 연구실에서나 남이 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죠. 남이 시키는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언가를 시켰을 때 그걸 여러분들도 하고 싶을 만큼 여러분들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기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뭘 시켰어. 그러면은 그냥 그 시키는 걸 하지 말고 이 시킨 거를 왜 시켰는지,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어떤 것 때문에 시켰고 이게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니까 정도를 보고 그 다음 어떤 방법인지 이 교수님이 시킨 내용이 그 방법을 들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겠고 그래서 나한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니까 이 일 전반적인 게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다 명확하게 짚고 동기화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해야겠네를 외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동기화가 안 되면 진짜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재미없어 그거. 시키는 거 진짜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해야지. 진짜 얼마나 인생이 슬프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잘 선택하는 게 반이고 거의 나머지 반은 얼마나 능동적으로 동기화를 해가면서 이 싱크를 얼마나 맞추면서 이 사람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은 그 방향을 바라보고 얼마나 그걸 맞추면서 손에도 땀이 나네요. 아무튼 맞추면서 가야 한다. 아주 능동적이고 목적 지향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이 싱크를 맞춰서 시키는 책임자와 나 사이의 싱크를 맞춰서 가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근데 연구라는 것 자체가 저는 모든 직업 중 가장 능동적일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들이 더 강조하는 거 같다고 생각해요. 좋은 해석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편집자 같은 거는 누가 그냥 시키면은 수동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쵸. 근데 어쨌든 연구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어거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구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연구를 진행하느냐 자체가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강조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진짜 예쁘게 포장했다. 에이, 왜요?
아 원래 안 이뻤어요? 아, 예뻤는데 더 예쁘게 리본 하나 매줬다 좀. 이게 사실은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네요. 이게 편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굳이 이거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그런 걸 막 생각을 안 해도 그냥 명확히 보이네요. 그쵸. 그래서 뭔가 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한. 그 능동적임을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그쵸, 연구라는 일은 좀 그렇죠. 연구실도 그렇고 저는 개발이 좀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설계나 어떤 개발도 결국에는 처음 기획과 그 기획은 결국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미 기획을 많이 해놨단 말이야. 그대로 또 기획을 한다고. 왜냐면 그게 안정적이고 최고의 방법이란 걸 지금까지는 현재까지 밝혀진 방법 중에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 아니까 그렇게 또 기획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틀에 짜여서 박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세부적인 것들 있죠. 그거에서 개발자와 어떤 예를 들면 건축 설계자라든가 그냥 뭐 어떤 디자이너들의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그걸 굉장히 그러니까 한 기능을 개발해.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고 해요. 어디랑 뭐 통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뭐 UI를 그려야 된다. 해봐요. 그럼 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많은데 이 방법을 갈 때 얘를 구현하는 그 여러 가지 선택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런 거를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것 자체 목표 자체를 능동적으로 바라보면 이 가는 길도 굉장히 재밌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니까 연구실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부트캠프여도 어떤 목표가 주어진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오히려 길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경우가 많아. 코딩이 그렇잖아요. 그쵸. if문을 쓰는 방법이 얼마나 많고 그 구현한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그마한 것도 그런데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다? 그럼 더 크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곧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다. 더 능동적이고 더 주체적으로 싱크를 맞춰서 가는 게 더 방법이다. 싱크를 맞춘다는 건 능동적이랑 좀 반대되는 것 같긴 한데 목표를 싱크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치 시킨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니까 목표를 싱크를 맞추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알차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연구실이 즐거워. 약간 왜 그러냐면 깜빵 동기 같아. 약간 재수학원이랑 재수학원 같아.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다 같이 교수한테 까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여러분들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려면은 세계급의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만큼 잘해야지 교수의 인정을 받아. 교수가 누굴 인정해? 본인이 박사고 본인이 세계 인류인데. 그치. 특히나 대한민국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교수들 있잖아요. 다 세계급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똘똘 뭉쳐서. 그렇다고 근데 교수님 욕할 수가 없어. 왜냐면 맞거든 그 말이. 생각해보니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진짜 기분 나쁘고 진짜 참기 힘들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어. 내가 모르는데 어떡해. 교수님이 다 알아. 다 맞고.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좀 똘똘 뭉쳐가지고 맨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막 되게 신나고 재밌었던. 그러니까 불안해. 항상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바로 며칠 뒤에 교수님한테 뭘 말해야 돼. 되게 불안한데 그 불안한 와중에도 되게 신나고 왜 그러냐면 막 그 저녁에 퇴근할 때쯤, 그러니까 사실 퇴근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긴 한데 퇴근할 때쯤 되면은 막 가서 막 장난치고 싶고 괜히.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그 친근감 있고 굉장히 친하고 가까웠다. 오늘 약간 그 랩실, 그러니까 연구실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주 함축적인 영상이 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저번 코린이 원친구 나왔을 때 급으로 그렇네요. 그런 느낌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저희 헬로월드는 이 정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덥네요. 왜냐면 저희가 에어컨을 못 켰기 때문에 빨리 켜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냥 뭐 약간 체념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땀이 나는데 사실 저 등 붙이고 있는데 이거 등 떼면은 거의 거북이 등껍질 떼는 것처럼 막 벌레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무튼